젊은 미국인 손녀가 발견한 한국인 할머니의 삶과 유산. 이혜리 지음, 홍현숙 옮김. 할머니가 있는 풍경. 나이 지긋한 신부의 사랑. 생일이 오고 갔고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덧 나는 한창 때가 다 지난 22살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아직 미혼이었다. 부유한 집안의 처녀들은 대부분 벌써 결혼을 해서 시댁에 손자 두셋은 안겨주었음직한 나이였지만 결혼을 하지 않은 나는 어른도 아이도 아닌 어중간한 입장이었다. 틀어 올리지 못하고 길게 따 느려붙은 리본으로 묶은 머리는 정식으로 성인이 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징표였다. 난처했다. 나는 초조했지만 한국 최고의 중매쟁이도 앞으로 1, 2년 내에는 내게 적당한 남편감을 찾아주지 못하리라고 생각하며 끈기 있게 기다렸다. 남자의 손에 한번 낚아채이지도 못한 채 겨우내 가지에 남아 썩어버리고 마는 과일 신세가 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나의 미래를 확신하는 부모님의 느긋함에 의혹을 품어본 일은 없었다. 혼사는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었다. 대신 나는 결혼에 대비해 상차리기와 그 밖의 다른 일들을 부지런히 연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끊임없이 흔들렸다. 나는 마음속으로 신랑의 모습을 그려보았다. 잘생긴 사람일까? 너그러운 사람일까? 나를 계속 사랑해 줄까? 나도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될까? 나는 두 눈을 감고 불가사의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부처의 살찐 배를 기도를 드리며 이렇게 생각하곤 했다. 소중한 여러 달이 또 흘렀지만 남편감은 나타나지 않았다. 내가 못생겨서 그런 게 틀림없었다. 어린 시절의 병을 앓아 며칠 밤의 고통 끝에 남은 얼굴의 흉터가 원망스러웠다. 또한 첫째 부인을 닮은 두껍고 시커먼 입술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볼품없이 납작하게 벌어진 코에서는 귀신들이 뱃속에서 불을 지피듯 끊임없이 콧물이 흘러내렸다. 결국 나는 결혼에 대한 어리석은 생각을 모두 떨쳐버렸다. 나는 운이 좋은 계집애야. 이 말을 되풀이할수록 기분이 좋아지길 바라며 나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숨을 쉴 때마다 썩은 냄새를 풍기는 사마귀가 돋아난 늙은 호랍이거나 아니면 잔인하게 학대를 일삼는 사람일 수도 있었다. 나는 운이 좋은 계집애야. 운이 아주 좋은 계집애라고. 오빠는 틀림없이 내가 한 집에 살며 늙으신 부모님을 모실 수 있게 해줄 터였다. 편안한 친정집에 계속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커다란 위안이며 기쁨이었다. 어린 시절을 보낸 집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딸 자식으로서는 감히 꿈꿀 수도 없는 일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안채에서 혼자 버선을 깁고 있을 때 아버지가 정식으로 나를 불렀다. 어렸을 때 이후로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다. 나는 너무도 놀라 바늘을 엄지손가락 깊숙이 찔러놓고 말았다. 피가 솟아 나온 다음에야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 수 있었다. 나는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나 햇살이 환히 비치는 안뜰을 가로질러 아버지의 방문을 가볍게 두드렸다. 저 왔어요, 아버지. 내가 말했다. 들어오너라. 아버지가 내게 들어오라는 손짓을 해보이며 커다란 음성으로 말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잘 어울리는 방석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나는 공손하게 문가에서 고무신을 벗은 다음 아버지의 서재로 들어가 두 분 앞에 섰다. 아버지는 평소에 웃음기는 찾아볼 수 없는 근엄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이 순간을 평생 대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마음에 몸이 떨렸다. 홍용아,
네 얼굴 잘 볼 수 있도록 이리 가까이 오너라. 어머니가 초조한 듯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두 분이 앉으라고 말해주기를 바랐다. 발을 헛디뎌 폭우의 순식간에 뿌리가 뽑혀버린 나무처럼 쓰러질 것만 같았으므로 네 어머니와 내가 너의 납체. 장가들일 아들을 가진 집에서 색시집으로 혼인을 청하는 의뢰를 받았다. 아버지가 불쑥 말을 꺼냈다. 혼사에 대한 이야기였으므로 아버지는 쓸데없는 말로 시간을 낭비하지는 않았다. 이씨 집안 사람으로 이름은 득필이다. 나이는 19이고 3대 독자라고 하더라. 아버지가 전해 들은 내용을 이야기했다. 3대 독자라면 아주 소중한 존재였다. 중매쟁이가 충분한 보상을 받은 게 틀림없었다. 하지만 내 관심을 끈 것은 19이라는 그의 나이였다. 염려스럽게도 내가 3살이나 더 많았다. 어른도 아이도 아닌 남자와 결혼해 그 남자를 성인으로 키워내야 했다. 이런 유형의 결혼은 아주 흔했다. 연로한 부모들이 아직 제 엄마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14살짜리 신부보다는 즉시 모든 집안일을 꾸려나갈 수 있는 노련한 며느리를 원했으므로 불현듯 이 모든 일이 무척 부당하게 여겨졌다. 부모님은 한 번도 내가 원하는 바를 물은 일이 없지 않은가. 홍용아, 어떠냐? 마음에 드느냐? 이게 전부였다. 무릎을 꿇고 깊숙이 감사의 절을 올려야 할지 아니면 방 안에 틀어박히거나 우물에 몸을 던져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아야 할지 갈피가 잡히지 않았다. 나는 꼼짝 않고 그저 말없이 그곳에 서 있을 뿐이었다. 시어머니 될 사람이 같은 성씨끼리 결합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보기 위해 신부 어머니의 성을 묻는 문명을 요청해 왔다. 하지만 이처럼 정보를 주는 것은 일방적인 일이었다. 내 쪽, 신부 쪽이 신랑 쪽의 허락을 받아야 했다. 모든 게 만족스러웠는지 점쟁이가 혼인 날짜를 잡았고 그러자 어머니와 하인들은 부유한 양반집 딸에 걸맞은 혼수를 준비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여야 했다. 제일 좋은 옷감과 보석들로만 할 거예요. 어머니가 세속적인 욕심을 드러내며 고집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의 손에 더 많은 돈을 쥐어줄 따름이었다. 나는 혼수가 푸짐할수록 시댁 식구들이 상냥해진다는 말을 들은 터라 부모님의 관대함이 무척 고마웠다. 결혼식 여러 날 전 시댁에서는 남자 하인 2명의 등에 함을 실려 보내왔다. 그 안에는 나무로 깎은 기러기 한 쌍과 파란색, 붉은색, 녹색의 비단 꾸러미가 들어있었다. 녹색은 2 젊은이가 함께 성숙해감을 뜻한단다. 함을 풀며 어머니가 말했다. 붉은색은 연정을 의미해. 결혼 생활이 행복하려면 연정이 있어야지. 둘째 부인이 덧붙였다. 어머니는 못마땅한 눈으로 그녀를 쏘아보았다. 그런 거 신랑 너나 알고 있거라. 홍용이는 그런데 신경 쓸 겨를이 없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많으니까. 이번에는 어머니의 말에 동감이었다. 나는 더 이상 알고 싶지 않았다. 생각만 해도 얼굴이 화끈거렸다. 나는 영원한 사랑과 헌신 그리고 평생의 반려자를 상징하는 목각 기러기 한 쌍이 마음에 들었다. 기러기 한 마리가 죽으면 그 짝도 굶어 죽는다. 나는 그때 3살 연하의 남자와 결혼하는 데 따르는 이 점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홍수나 기아, 질병이 목숨을 빼앗아가지 않는 한 그 사람은 오래 살 것이었다. 나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잘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의외로 나는 친정에서의 소중한 마지막 며칠 밤을 푹 잘 수 있었다. 잠자리를 뒤숭숭하게 만드는 뿔이 나고 송곳니를 드러낸 시어머니의 꿈도 꾸지 않은 채 사실 나는 거의 꿈을 꾸지 않았다. 대신 이 며칠 동안 신랑의 얼굴을 그려보았다.
어떤 때는 평범한 모습을 그렸고 또 어떤 때는 아주 잘 봐줘서 조심스럽게 코를 살짝 올려서 빗고 입술 양 끝을 위로 끌어올려 강조해 보기도 했다. 이처럼 사소한 부분이 평범한 사람을 멋진 남자로 변신시켰다. 나는 결혼식 날도 평소처럼 일어났다. 홍룡아 씨, 홍룡아 씨! 바로 문 밖에서 여자 하인의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오늘이 결혼식 날이잖아요. 그러니 온몸을 깨끗이 씻으셔야 한다고요. 하인은 신이 나서 킬킬거리며 웃었다. 발바닥이 따끔거리도록 뜨거운 전율이 온몸을 훑고 지나갔다. 오늘 남자가 내 알몸을 보게 되다니, 내 남편이. 너무도 공허하게 들리는 단어였다. 내 남편이. 나는 되풀이해서 말했다. 그 단어가 머릿속을 계속 맴돌도록.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 아는 게 너무 없어 신경이 쓰였다. 남들의 이야기를 조금씩 엿들은 바에 의하면 남편이 아내의 배꼽이나 젖가슴 같은 부끄러운 곳을 만진다던데. 자기께 있는데 내 것을 만지는 이유가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불현듯 내 몸을 만져보고 싶은 낯선 충동이 일었다. 호기심이 발동했다. 나는 한 손을 들고 행동에 착수했다. 그러고는 그것이 남편의 손이라고 생각하고 저고리 속으로 손을 넣은 다음 봉그 솟은 젖가슴을 살짝 쓰다듬어 보았다. 따스하고 보드랍고 둥구스름했다. 둥글게 솟아올라 있어 한 손에 다 들어오지도 않았다. 천천히 젖꼭지 쪽으로 조금씩 손가락을 옮겼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부드러운 젖꼭지가 단단해졌다. 나는 남편이 젖을 빠는 배고픈 아기처럼 내 젖꼭지를 빤다고 생각하며 젖꼭지를 비틀어 보았다. 하지만 젖은 나오지 않았고 저 아래쪽의 두 다리 사이에서 낯선 긴장감 같은 것만 느껴질 뿐이었다. 손놀림은 더 대담해지고 공격적이 되었다. 나는 솟구치는 열기에 이끌려 손을 가슴 사이의 계곡을 따라 아래로 옮겼다. 그리고는 피부의 보드라운 촉감에 감탄하며 완만한 배를 따라 계속 내려갔다. 아래로 아래로. 드디어 내 손은 검은 털이 듬성듬성 난 아래쪽에 이르렀다. 그것은 나조차도 알지 못하는 여성의 은밀한 부위를 덮어 보호해주는 담요 같았다. 한번 살펴보지도 무언가가 닿아본 일도 없는 곳. 움푹한 곳에 피부를 드러내면서 내 숨결은 짧고 가빠졌다. 그곳은 나의 체액으로 따뜻하고 축축해져 있었다. 아기의 엉덩이보다 더 보드랍고 다른 그 무엇보다 더 따뜻한, 예전에는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감촉이었다. 그때 불현듯 어떤 기억이 떠오르면서 두려움이 전신을 휩쓸고 지나갔다. 남자의 그것에 대해 떠도는 이야기가 사실일까? 여인들은 강둑에서 남자의 양다리 사이에 시든 고추처럼 매달려 있다가 잠자리에 들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곤 했었다. 그것을 아내의 다리 사이에 넣고 아내의 몸 안에서 긴장을 푼다고 했다. 나는 더 이상 알고 싶지 않아서 몸에서 손을 떼어냈다. 손가락이 끈적거리고 이상한 비릿한 냄새가 나서 남들에게 들킬까봐 겁이 났다. 목욕물이 들어오는 바람에 나는 깜짝 놀라 그 손을 등 뒤로 감췄다.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나는 둘째 부인의 자기 목욕통을 사용했고 이번에는 둘째 부인이 나를 도와주었다. 나는 부처님처럼 꼼짝 않고 앉아서 하인이 열심히 문지르는 동안 둘째 부인이 내 등 위로 쏟아붓는 뜨거운 물 한 방울 한 방울을 음미했다. 좀 아프기는 했지만 믿을 수 없을 만큼의 상쾌함을 느끼며 목욕통에서 나왔다. 살결은 생기에 넘치는 분홍빛으로 새롭게 빛났다. 두 여인이 물기를 닦아주고 피부 깊숙이 스며들도록
향유로 온몸을 문지르고 마른 천으로 감싸주는 동안 나는 방 한가운데 알몸으로 서 있었다. 방 전체가 야릇한 꽃향기로 가득 찼다. 두 사람은 아직 천 하나만 두르고 있는 나를 바닥에 앉혔다. 그리고는 내 머리 한가운데로 똑바로 가르마를 타고는 하나로 따 늘린 머리채를 머리통 아래쪽으로 틀어 올린 다음 결혼한 여인들만 쓰는 커다란 비녀로 고정시켰다. 머리카락이 뒤로 너무 세게 당겨지는 바람에 머리카락 하나하나가 뿌리채 뽑힐 것 같았고 안 그래도 가는 두 눈은 평소보다 더 가늘어졌다. 머리 가죽이 통증으로 욱신거렸다. 하지만 불편함을 견디는 것에는 이미 이력이 나 있었다. 평생 처음으로 나는 둘째 부인처럼 화장을 했다. 그녀는 내 얼굴 전체에 크림을 문지르고 하얀 가루분을 펴 바르다 갑자기 턱선에서 손놀림을 멈추었다. 예쁜 시부가 되려면 그렇게 얼굴을 많이 움직이면 못 써. 둘째 부인이 주의를 주었다. 전에 화장을 잔뜩 한 둘째 부인의 얼굴이 망가지는 것을 본 일이 있었던 터라 나는 그녀의 충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그 다음에는 봉숭아 꽃잎을 으깨 물과 섞은 염료 차례였다. 둘째 부인이 그 염료를 내 입술과 손톱에 바른 다음 두 뺨과 이마 한가운데 점을 찍었다. 이 붉고 작은 점들이 해로운 귀신을 막아줄 것이었다. 손거울을 집어든 나는 처음 보는 아름다운 여인이 나를 마주보고 있는데 놀랐다. 이 여자가 나란 말이야? 내가 더듬거리며 말했다. 바보 같은 계집애. 여자가 결혼식 날도 평소 같으면 어떻게 하니? 그러면 그건 결혼식도 아니지. 둘째 부인이 낄낄거리며 웃었고 여자 하인은 손으로 입을 가린 채 킥킥거렸다. 이 화장이 다 지워져 버린 둘째 날 아침에는 어떻게 하지? 내가 당황해서 물었다. 그건 나도 어쩔 수 없어. 신랑한테 술 기운이 남아있기를 바랄 수밖에. 손님들과 신랑이 곧 도착할 것이었으므로 두 여인은 서둘러 나에게 결혼 예복을 입혀주었다. 말끔하게 다려져 있는 한복을 펼치자 손으로 직접 그린 아름다운 꽃무늬가 나타났다. 원래 어머니는 예복인 화려한 색동 소매의 원삼 저고리와 정교한 금관을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한때는 상류층 사람들만 입었던 그 저고리는 이제 평민들 사이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옷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평민들이 좋아하는 원삼은 그네들이나 입어야지. 하지만 우리 집안의 딸인 너는 우아한 푸른빛 비단 한복을 입어야 한다. 어머니는 자부심으로 가득 차 바삐 일을 서둘렀다. 어머니는 뛰어난 솜씨로 완벽하게 색을 혼합하고 옷감을 마름질했다. 가슴 바로 아래까지 내려오는 짧은 저고리는 어머니의 약속대로 아름다운 푸른빛과 노란빛 비단으로 만들어졌다. 빳빳하게 풀을 먹인 V자 모양의 흰색 깃 아래쪽에는 폭이 넓고 긴 옷고름이 묶여 있었고 소매 위쪽은 직선 모양으로 아래쪽은 완만한 곡선 모양으로 되어 있었다. 발목까지 내려오는 풍성한 치마는 선홍빛 비단으로 만들어졌고 그 밑으로는 치마가 풍성해 보이도록 다시 5겹으로 된 무릎 길이의 속치마를 입었다. 그리고 그 속치마 밑으로는 안감을 대지 않아 속이 훤히 비치는 속조고리와 속바지를 입었다. 너무 빈틈없이 몸을 감싸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다. 재채기만 한 번 해도 옷 전체의 솔기가 뜯어져 나갈 것만 같았다. 모든 것이 그러하듯 한복도 한국의 자연과 고상한 도덕관과 조화를 잘 이루었다. 직접적으로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여자다운 곡선은 비단천에 감싸여 찾아볼 수 없었고 모든 것을 감춰버리고 밋밋하게 만들었다. 발에는 발가락 부분이 치켜져 올라간 소물된 버선과 색동 고무신을 신었다. 고무신은 발 크기보다 작았지만 어머니는 그것을 신어야 발이 더 예뻐 보인다고 고집을 부렸다. 머리 위에는 족두리를 쓰고
짧은 천을 어깨까지 늘어뜨려 멋을 낸 다음 머리에 야생화를 꽂았다. 어머니가 이토록 멋있는 분인지는 예전에는 짐작도 못했었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어머니가 들어와 예리한 눈초리로 살폈다. 좋구나. 이제 가도 되겠다. 어머니는 한참 동안 살펴본 다음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는 모두 나가라는 손짓을 해 보였다. 갑자기 방 안이 견디기 힘들 만큼 조용해졌다. 벽들이 다가들면서 우리 두 사람에게 서로의 거리를 좁히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어머니가 난처한 순간을 뒤로하고 갑작스레 몸을 일으키더니 저고리의 구름에 매달려 있는 돈주머니를 풀렀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안에 내용물을 꺼냈다. 어머니의 손바닥 위에는 노쇠로 된 열쇠 하나가 놓여 있었다. 어머니는 그 열쇠를 갖고 혼자 사용하는 옷장의 빗장을 벗겼다. 문이 열렸다. 나는 잠겨있던 그 서랍 안에 무엇이 숨겨져 있었는지 알게 되기를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렸다. 맨 윗서랍에서 어머니는 길다란 직사각형 모양의 상자를 꺼냈다. 그리고는 놀랍게도 오랫동안 소중히 보관해 오던 붉은 술이 달린 장식물을 꺼내 작고 섬세한 손가락으로 그것을 내 저고리 고름에 매달아 주었다. 내 가슴은 감동으로 심하게 요동쳤다. 이 놀이개는 10대에 걸친 여인들의 희망이 담겨 있단다. 어머니는 목이 메었다. 나는 너무 슬퍼 꼼짝도 할 수 없었다. 가까이 다가가 어머니를 껴안고 나를 많이 때리긴 했지만 미움 같은 것은 남아있지 않다고 말하고 싶었다. 어머니가 이토록 자랑스러우면서도 연약한 여인임을 미리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지만 이제 나는 다른 남자의 가족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다른 여인을 어머니라 부르게 될 것이었다. 내 생각을 읽기라도 하듯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어머니는 나를 다시 한번 오랫동안 바라본 다음 이렇게 말했다. 잊지 말아라 홍용아. 여자라 모름지기 제 남편을 섬길 줄 알아야 하는 법이란다. 결혼식 날 웃음을 참지 못하는 신부는 딸을 낳는다는 말이 있었다. 나는 그런 여자는 하인만도 못한 여자라는 경고를 받았다. 결혼식은 며칠 계속되고 친척과 이웃들이 짓궂게 놀려대는 터라 이것은 무거운 부담이 아닐 수 없었다. 신랑은 정오가 되기 직전에 노새를 타고 왔다. 오전에는 친구들이 신랑의 두 다리를 대들보에 붙들어 매고 잔치를 베풀라며 그의 발바닥에 매 세례를 퍼부었을 것이다. 노새가 도착하자 신랑을 둘러싸고 아이들이 터뜨리는 환호성이 들려왔다. 그가 들어서는 방으로 친지와 손님들이 모여들었다. 이들은 신랑을 면밀히 살펴본 후에 내가 등장하기를 기다렸다. 나는 첫째 부인과 나이 지긋한 여자 하인에게 몸을 완전히 의지한 채 팔꿈치를 들어 올리고 손바닥은 아래로 숙인 이마에 모으고는 이들이 이끄는 대로 걸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나는 조금씩 발걸음을 떼어놓으며 치맛단을 밟지 않으려고 고무신 끝만 내려다 보았다. 방 전체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 모두가 놀려댔지만 웃음도 미소도 짓지 않고 어렵지 않게 심각한 표정을 유지할 수 있었다. 누군가의 손이 내 어깨를 살짝 누르며 앉으라고 지시했다. 신랑은 오치를 한 나지막한 상을 앞에 두고 맞은편 속삭이는 소리도 들릴 만큼 가까운 거리에 앉아 있었다. 시선을 들어 이 새로운 등장인물의 얼굴을 살펴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관습에 따르는 수밖에 없었다. 보이는 것이라고는 길쭉하고 얇은 신랑의 손뿐이었다.
여인의 손처럼 잘 다듬어진 무척 아름다운 그 손은 괭이를 다루거나 땅을 일구지 않았음이 분명한 소중히 다루어진 남자의 손이었다. 모두들 자기로 된 신랑의 잔에 막걸리가 채워지는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버지가 새 신랑을 축하하며 첫 번째 축배를 건넸다. 아버지는 나를 이제 이씨 집안에서 살게 된 이득필의 아내로 불렀다. 백호겸의 장녀로서의 위치는 끝난 것이었다. 친정에서 나간 백씨 집안의 여러 대에 걸친 다른 딸들처럼 나에 대한 기록도 족보에서 영원히 사라져버릴 터였다. 그리고 오늘 이후로는 다시는 어린 시절의 이름으로 불리지 못할 것이었다. 이득필의 아내가 나의 새로운 호칭이었다. 손님들 모두가 정성껏 차린 음식이 놓여있는 커다란 잔치상 2개에 둘러앉아 있을 때 앞서의 가벼운 손길이 내 어깨에 와서 닿았다. 이번에는 일어나라는 소리였다. 염려하던 순간이 다가온 것이었다. 첫 번째 부인이 내 한쪽 팔을 잡고 어머니가 다른 팔의 팔꿈치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었다. 두 사람은 킥킥거리는 구경꾼들 틈을 뚫고 나를 안채로 안내했다. 결혼식 내내 귓전을 울려대던 놀림과 웃음소리가 일시에 잦아들었다. 내가 틀렸었다. 적막한 침묵이 훨씬 당황스러웠다. 결혼식 다음날 아침 오빠 방에서 느릿느릿 걸어 나오던 첫째 부인의 얼굴이 떠올랐다. 나는 고무신이 허락하는 한 빨리 달아나고 싶었다. 하지만 어디로 갈 것인가? 절이라면 괜찮을지도 몰랐다. 나도 그들처럼 종을 울리고 향을 피우며 살 수 있을 텐데. 종교에 빠져 쓸데없는 소리나 짓거리는 것은 여자의 본분이 아니다. 여자의 본분은 남편을 따르는 것이다.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오는 듯했다. 방 한구석에 켜져 있는 촛불 하나가 사방의 벽과 폭포와 숲이 수놓아져 있는 오래된 비단 병풍 위로 그림자를 들이우며 흔들거렸다. 병풍 앞쪽 바닥으로는 묘가 펼쳐져 있고 두꺼운 면 이불은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 젖어 있었다. 나는 빈 벽을 마주하고 옆 얼굴은 방문 쪽으로 향한 채 요의 가장자리에 앉았다. 어머니 내 얼굴에 땀을 닦아내고 족두리를 바로 하고 치마를 부풀리는 등 세심하게 나를 만져주었다. 치러야만 하는 일이다. 어머니가 무겁게 한숨을 내쉬며 요에서 몸을 일으켰다. 우리를 망신시킬 일은 하지 말아라. 이제 그 사람이 네 남편이니까. 어머니가 냉정하게 한마디 덧붙였다. 나는 문 쪽으로 걸음을 옮기는 어머니를 무기력하게 바라보았다. 울부짖으며 나가지 말아달라고 사정하고 싶었다. 그때 어머니가 애원하는 내 눈을 쳐다보고 싶지 않은 듯 나에게 등을 돌린 채로 약간 고개를 돌렸다. 눈을 꼭 감고 있거라. 어머니가 주의를 주었다. 회오리 바람이 머릿속을 휩쓸고 지나갔다. 나는 다가오는 밤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 생각해보며 손을 꼭 그어 쥐었다. 계집애가 아니라 여인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이었다. 간단하고 고통이 없으면 좋으련만. 나는 꼿꼿이 앉은 채로 초조하게 기다렸다. 밖에서는 나도 없는데 내 결혼식을 축하하며 덕담을 주고받는 남자들과 여자들 그리고 아이들의 흥겨운 이야기 소리가 울려 퍼졌다. 건배 또 건배 목신 음성들이 신랑에게 술잔을 더 받으라고 외쳐댔다. 기다리고 있자니 낮 동안의 피로로 머리가 무거워지기 시작했다. 그러다 깜빡 잠이 들고 말았다. 문이 살짝 열리는 소리를 듣고 놀라서 깰 때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앉은 채로 자고 있었는지 모르겠다. 모든 의욕과 두려움이 일시에 되살아났다. 신랑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방 안을 오가는 가벼운 발자국 소리는 똑똑히 들렸다.
그가 내 뒤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는 감각이 드는 순간 갑자기 숨이 막혔다. 그는 가까이, 그것도 무척 가까이 있었다. 그가 풍기는 술 냄새가 내 코털을 간지릴 정도로. 그의 두 눈이 아래 위로 오가며 내 뒷목과 몸 전체를 찬찬히 살피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냥 할 일만 하세요. 나는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싶었다. 하지만 또 한 번 관습의 힘에 밀려 순종적인 태도로 기다렸다. 마침내 그가 내 어깨 위에 가냘픈 손을 올려놓더니 내 몸을 자기 쪽으로 돌린 다음 내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나는 용기를 내서 시선을 조금 들었다. 그랬더니 그의 입이 눈에 들어왔다. 붉고 흠 잡을 데 없는 모양이었고 말끔하게 면도되어 있는 입술 주위의 피부는 부드러워 보였다. 호기심에 떠밀린 나는 자제심을 잃고 눈을 들어 그의 얼굴을 쳐다봤다. 이 사람이 내 신랑이란 말인가? 이번만은 중매쟁이의 말이 거짓이 아니었다. 오똑하게 솟은 강인해 보이는 콧날, 쌍꺼풀 찐 크고 둥근 눈, 높이 올라붙은 광대뼈, 활 모양의 진한 눈썹, 앞니 하나 빠지지 않은 고른 치아. 무척 잘생긴 얼굴이었다. 우리는 부끄러워 어쩔 줄 모르며 얼굴을 마주한 채 앉아 있었다. 옷을 벗기는 것은 신랑의 몫이었다. 신랑이 신부의 족두리를 벗기고 그 고름을 풀고 버선 한 짝을 벗기는 동안 신부는 꼼짝 않고 앉아 있어야 했다. 그는 겁이 나는지 서투르게 힘을 들이다가 검고 긴 내 머리카락 몇 올을 족두리와 함께 뽑고 말았다. 옷고름에 이르러서는 멈칫하더니 한 손을 뒤로 뺐다. 그가 겁에 질려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가 두려워하고 있음을 안 순간 나는 더 이상 겁이 나지 않았다. 그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둘 수만은 없었다. 빨리 자신감을 되찾아 주어 그가 자신의 임무를 잘 이행할 수 있게 해주어야 했다. 이것은 결혼식 손님들에게 가장 큰 구경거리로 모두들 창호지 문에 구멍을 뚫고 들여다보고 있을 터였다. 그가 나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었다. 나는 살짝 훌쩍거리는 소리를 내고 잠시 후에 또 한 번 훌쩍거렸다. 내 간단한 계획은 아주 효과적이었다. 나 또한 두려워하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그에게 용기를 준 것이었다. 그 다음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알려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얇은 속치마 하나 말고는 아무것도 입은 게 없는 나는 그가 하나씩 옷을 벗는 동안 이불을 턱 밑까지 단단히 끌고 덮고 누워 있었다. 그는 먼저 버선을 벗은 다음 푸른빛과 선홍빛의 저고리를 벗었다. 마지막으로 헐렁한 비단 바지 데님을 풀고 허리띠를 끌으자 바지가 바닥에 툭 떨어졌다. 나의 시선은 그의 양다리 사이에 매달려 있는 남성에 고정되었다. 어둠 때문에 잘못 보았기를 바라며 눈을 힘껏 깜빡여 보았다. 다시 한번 눈을 감았다 떴지만 그것은 변함없이 그곳에 매달려 있었다. 소곤소곤 오가던 그것에 대한 소문은 모두 사실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상하게도 그 아래쪽에는 똑같은 검은 털이 나 있었다. 나에게 걸어오는 동안은 그것은 흐느적거리며 양쪽으로 흔들렸다. 불구인 여동생의 다리처럼 부러졌거나 아니면 죽어 있는 것 같았다. 무슨 이유가 있거나 열정 때문이 아니라 외워두었던 대로 그가 내 위에 몸을 눕혔다. 그의 몸은 축축했다. 내 몸은 단단하게 굳었고 팔다리 연결 부위는 얼어붙은 듯 뻣뻣해졌다. 그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내 두 다리 사이로 두 손을 집어넣고는 그곳을 잡아당긴 다음 넓게 벌렸다. 그리고 그의 그것을 내 허벅지 위에 대고 문질렀다. 그러자 매번 움직일 때마다 마치 무언가를 찾는 듯 그것은 더 길고 단단해졌다. 그가 그것을 내 몸속으로 찔러 넣었을 때 나는 너무도 의외의 상황에 놀라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눈을 꼭 감고 있거라. 머릿속에서 어머니의 음성이 울려 퍼졌다. 그가 아래 위로 또 아래 위로 끊임없이 몸을 움직이는 동안 나는 두 눈을 꼭 감고 있었다. 그의 움직임이 빨라질수록 내 몸은 찢어져 나가며 더 넓게 열렸다. 비명소리를 내서는 안 돼. 용기를 내야지. 나는 이렇게 다짐했다. 나는 입술을 꼭 깨물었다. 피의 비릿한 맛 때문에 구역질이 났다. 그때 뜻밖에도 그가 동작을 멈추었다. 신음소리를 내며 몇 차례 몸을 떠는 그의 온몸의 근육은 단단하게 경직되어 있었다. 그가 굴러 떨어지더니 내 옆에 꼼짝 않고 누웠다. 죽은 것 같았다. 내가 이 사람을 죽였구나. 내가 이 사람을 죽였어. 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어디론가 숨어버리고 싶었다. 나는 그가 무슨 말, 어떤 말이라도 좀 해주기를 바라며 오랫동안 꼼짝 않고 누워 있었다. 그러다 더 이상 누워만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빠져나오려고 했지만 감각이 없어진 내 다리 하나가 그의 몸 아래에 깔려 있었다. 몸을 빼낼 수 없게 된 나는 울음을 삼키느라 애를 썼다. 길게 코를 골더니 그가 희미한 신음소리를 냈다. 그의 입 가까이에 귀를 갖다 대자 내 뺨에 그의 숨결이 느껴졌다. 자고 있었다. 안도의 웃음이 흘러나왔다. 이제 살았다. 끔찍한 결합이었다. 어머니라 하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노력했어도 나에게 이 일을 대비시키지는 못했으리라. 내가 한 가장 끔찍한 상상보다 더 끔찍했다. 얼마나 기괴하고 야만적인 일인가. 짐승보다 나을 게 없었다. 나는 밤새도록 미약한 통증의 흔적에 시달렸다. 피를 흘리고 온몸이 부은 데다 수치심으로 지칠 대로 지친 나는 일찍 자리에서 일어나 신랑이 잠에서 깨기 전에 그의 곁을 빠져나왔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와 상냥하게 말을 해야 했지만 그러고 싶지 않았다. 나의 일부는 영원히 달라졌고 얼룩진 이불이 그것을 여실히 증명해 보이고 있었다. 나는 어린 동생들의 호기심 가득한 눈초리를 피했다. 동생들은 내가 들려줄 대답, 은밀한 대답을 기다리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고통스러운 마음을 어느 누구와도 나누지 못한 채 나는 혼자서만 끙끙 앓았다. 그러면서도 떠나는 그 시간까지 모두가 바라는 즐거운 얼굴을 하고 있었다. 사흘이 지나갔고 시댁에서는 나를 새 집으로 데리고 갈 가마를 보내왔다. 나는 다시 몸을 씻고 옷을 차려입고 화장을 했다. 규방에 마지막으로 서 있자니 깊은 슬픔이 밀려들었다. 언제 다시 이 정든 방을 찾아올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순전히 시어머니의 자비 하나에 달린 문제였다. 가능한 한 빨리 그분의 성격을 파악해야 했다. 나는 부지런히 일하고 순종함으로써 그분의 애정을 얻어낼 작정이었다. 하지만 며느리가 아무리 진심으로 공손히 저를 올리고 바느질 땀이 아무리 작아도 결코 넘어가지 않는 시어머니도 있다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었다. 나이든 여인이 다음 세대로 물려주는 것은 혹독함과 잔인함이었다. 때가 되었구나. 어머니가 직접 말을 전하러 왔다. 나는 치마를 추스르고 차려 자세로 일어섰다. 네, 준비 다 됐어요. 오냐? 어머니가 대답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당부할 말이 있는 듯 입술을 달싹거렸다. 나는 마음을 위로해주는 이야기를 듣게 되기를 바라며 기다렸다. 너는 이제 여자의 길로 들어섰다. 남편의 집안에 평화와 조화를 유지하려면 네가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단다. 어머니의 입에서 많은 지혜가 쏟아져 나왔다. 전에는 어머니가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 것을 본 일이 없었다. 말을 고르느라 시간을 들이지도 않고
어머니는 흔들림 없이 세세한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어머니가 혼자서 이 순간을 일찍이 준비해 두셨음을 알 수 있었다. 결혼은 하늘과 땅, 단단한 것과 부드러운 것, 그리고 군주와 신하의 관계와 같단다. 그리고 이 둘의 차이를 아는 데에서부터 결혼 생활이 시작되는 것이란다.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제대로 지켜져야 세상이 편안한 법이다. 어머니는 결혼한 여성으로서의 으뜸가는 의무는 성심껏 제사를 모셔 조상들의 정신을 기리고 이씨 집안의 대를 잇는 아들을 낳는 것이라며 이야기를 계속했다.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좋다는 충고도 했다. 먼저 깊이 생각해보고 마음을 단단히 먹은 후에만 조그맣고 상냥한 음성으로 말하도록 해라. 너에게 주의가 쏠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기침을 한다든가 재채기를 한다든가 하는 상스러운 소리는 일체 내지 않도록 조심하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좋지 않은 말은 삼가한다. 도둑이라고 하지 말고 밤수님이라고 해야 한다. 시선은 아래로 하고 머리는 똑바로 들고 손놀림은 공손하게 태도는 정숙하게 표정은 기품 있게 그리고 외모는 늘 정결해야 한다. 정결함과 정숙함은 서로 통하는 것이니까. 부정한 생각은 품지 마라. 질투를 삼가고 남편의 방탕은 못 본 척 넘겨라. 그렇지 않으면 속 좁은 사람이 된다. 물건을 훔쳐서도 안 된다. 그리고 시댁 어른들의 말을 어기지 마라. 그분들은 네 친부모처럼 모셔라. 어머니가 한숨을 토하는 순간 가슴이 미어질 것만 같았다. 어머니는 지금 자신과 아버지에 대한 사랑은 접어두라고 하는 것이다. 나는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내 친딸을 결혼시킬 때야 비로소 어머니의 희생과 그날의 담담한 표정 뒤에 숨겨있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었다. 6 남자의 어깨에 둘러매어 흔들거리며 가는 동안 어머니의 말은 머릿속에서 뒤죽박죽이 되어버렸다. 가마꾼들은 제각기 속으로 계산한 바에 따라 걸었다. 그래서 걸음이 한번 어긋날 때마다 좁은 가마의 천장에 머리를 부딪혔고 가마가 마구 흔들리는 대로 비단 방석 위에 내 몸도 이리저리 오갔다. 창에 내려뜨린 붉은빛 비단이 햇살에 달구어져 그 막을 끌어올려 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 심심하던 차였으므로 대담하게도 여러 번 바깥을 잠깐씩 훔쳐보기도 했다. 더 크고 무성한 산등송이와 황소의 배만큼 굵은 나무 줄기를. 우리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떡과 술로 흡족하게 배를 불린 뒤였고 가마꾼들이 가마를 내려놓을 때는 놀려대는 이들의 외침소리가 창을 통해 들려왔다. 대단한 선물인 것처럼 나 자신을 사람들에게 선보여야 했다. 하지만 가마에서 나오려고 몸을 일으켜보니 발에 피가 몰려 고무신이 훨씬 작게 느껴졌다. 나는 당황해서 얼굴이 하얘졌다.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면 좋아하시겠는걸? 결혼식을 앞둔 몇 주 동안 어머니는 농부처럼 얼굴이 새까매질까봐 나를 집안에 가두어 놓고 밖에 나가지 못하게 했었다. 앞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다. 환한 햇살 아래서 남편의 얼굴을 보고 싶었지만 머리를 들어서는 안 됐다. 하지만 또 한 번 대담한 호기심이 경직된 관습을 누르고 승리를 거두었다. 신랑이 노새에서 내리다가 발을 헛디뎌 엉덩방아를 찢는 순간 나는 눈을 내리뜬 채로 그 장면을 훔쳐보았다. 환한 햇빛 아래서 보니 놀랍게도 그는 19살보다 훨씬 더 어려 보였다. 동안의 신랑은 자세를 바로 하고 엉덩이에 먼지를 털며 사람들을 따라 웃었다. 안쪽에서는 모든 잔치 준비가 끝나 있었다. 내가 지창금으로 가져간 푸짐한 혼수는 즉시 나지막한 상위에 전시되었다.
시댁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어머니가 손수 바느질에 만든 옷들은 깔끔한 자태를 드러내며 펼쳐졌고, 아버지가 중국에서 사들여온 고급 비단청과 이불은 부유함을 과시하며 빛났다. 하지만 가장 값비싼 선물은 금과 옥으로 만든 귀걸이와 팔찌, 반지, 그리고 길고 짧은 목걸이로 가득한 보석이 박혀있는 함이었다. 나는 시댁 식구들이 아버지의 후한 마음을 고맙게 받아들여 새로운 하인인 나를 잘 대해주기를 바랐다. 나는 즉시 가족들 앞으로 불려나갔다. 안방의 윗목으로 가자 연로한 노인과 온화해 보이는 남자, 그리고 그의 아내가 호사스러운 비단옷을 입고 방석 위에 앉아 있었다. 내 하나밖에 없는 손자의 처로구나. 이리 앞으로 오너라. 시할머니가 손짓하며 나를 불렀다. 가는 두 눈이 날카로워 보였다. 더 가까이 오너라. 널 좀 잘 볼 수 있게 말이다. 시할머니가 닦고 있던 조그만 은장도를 살짝 내리치며 말했다. 이들은 큰 소리로 내 키와 몸무게, 납작한 코와 얼굴 생김새, 두 손의 크기, 엉덩이의 펑퍼짐한 정도를 하나하나 점검해 나갔다. 그렇게 모두의 앞에 서 있자니 곧 울음이 터질 것 같았다. 득필아, 네 신부 옆에 가서 서보아라. 내 이 늙은 눈으로 너희가 잘 어울리는지 한번 봐야겠구나. 시할머니가 말했다. 우리는 그 노인의 움푹 들어간 날카로운 눈앞에 나란히 섰다. 노인은 우리가 낳을 자손을 그려보고 있었다. 너희 둘 다 책임이 무겁다. 난 앞으로 1년 이내 증손주가 태어나기를 기대하고 있으니 말이다. 할머니가 두 눈썹을 모으며 찡그렸다. 내가 그러한 의무를 다할 때까지 그것은 그분에게도 나에게도 무거운 짐이 될 것이었다. 보세요. 신랑이 할머니가 바라시는 증손주를 안겨드리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을 테니까요. 신랑이 새 신부한테서 눈을 떼지 못하는 걸요. 한 남자가 재미있다는 듯 소리쳤다. 순간 나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신랑의 무례함에 화가 치밀었다. 어떻게 이 사람은 가족과 이웃들이 다 보는 앞에서 나를 이렇게 난처하게 만들 수 있단 말인가? 갑자기 신랑이 미워졌다. 하지만 이것이 내가 부모님과 동생들 곁을 떠나온 이후에 그가 저지른 유일한 잘못이었다. 좋은 징조다. 곧 아기를 안아볼 수 있겠구나. 하지만 그 전에 할 일은 해야지. 패백을 올리도록 해라. 시할머니의 말에 따라 우리는 상 앞에 앉았고 나는 두 손으로 공손히 막걸리를 따라 신랑에게 올렸다. 그리고는 그가 막걸리를 마시는 동안 술잔을 입에 대고 있었다. 그런 다음에는 내가 그에게서 고개를 살짝 돌린 채로 그 쓴 술을 한 모금 삼켰다. 술은 텅 빈 위장을 따라 내려가며 불타올랐다. 내가 꾹 참고 억지로 술을 삼키자 모두들 기뻐하며 웃음을 터뜨렸다. 우리는 이렇게 결혼 서약을 했다. 우리는 나란히 일어섰다. 시댁 식구들 앞에서 천천히 절을 하는 동안 두 다리가 걷잡을 수 없이 후들거렸다. 양반다리를 하고 처음에는 엉덩이가, 그 다음에는 이마가 바닥에 닿을 때까지 몸을 숙이고 또 숙여야 했다. 그런 힘든 일에 익숙해지려면 몇 주 동안 연습이 필요할 터였다. 신랑은 내 옆에서 절을 했다. 그는 두 손등을 이마에 마주하고 무릎을 꿇은 다음 나처럼 바닥에 닿을 때까지 고개를 숙였지만 나보다는 힘이 덜 드는 동작이었다. 모든 시댁 어른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기들의 몫의 절반을 받을 때까지 우리는 일어섰다 몸을 굽혔다를 반복했다. 그리고 어른들께 절을 드리고 나서는 두 사람이 서로 마주한 채 마지막으로 절을 했다. 두껍게 바른 분을 뚫고 땀이 송글송글 맺혔고 목과 등으로도 땀방울이 흘러내렸다. 그리고 나서 시댁 식구들 앞에 앉자
그분들이 대추와 밤을 내 치마 위로 던져주었다. 많이 잡을수록 아이도 많이 낳고 좋은 일도 많이 생길 터였다. 나는 겨우 5개를 잡았다. 이제 차려진 음식을 먹을 차례였다. 신랑이 고개를 젖히고 술 한 잔을 단숨에 비우는 것을 보니 놀라웠다. 친척들과 친구들에 둘러싸인 그는 더 활기 있고 자신감에 넘쳐 보였다. 그가 얼마나 바보스러운 짓을 하든 모두들 다른 젊은이들보다 그를 더 편애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 반대로 나는 술을 목구멍과 내장으로 흘려 넣기 전에 잠시 동안 입에 물고 시간을 끌며 천천히 마셨다. 하지만 그렇게 해도 술이 묽어지지는 않는 것 같았다. 그 연로한 여인이 부여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 신방으로 안내되기 전에 결혼식 날 나오는 국수를 조금 먹을 수 있었다. 나는 취한 신랑이 술을 더 주고받는 동안 또 캄캄한 방에서 그를 기다렸다. 그는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리면서 들어왔다. 그의 모습을 보자 온몸의 근육이 단단하게 굳었다. 그의 검붉은 얼굴 위로 노란 촛불이 흔들리는 바람에 그는 무척 무서워 보였다. 그 특유의 수줍어하는 미소가 나를 덮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한 발 한 발 다가왔다. 내가 신속하고 민첩하게 움직이지 않았던들 그는 그 커다란 몸집으로 나를 내리 눌렀으리라. 다쳤어요? 내 몸이 그의 몸에 닿지 않게 하려고 애를 쓰면서 나는 그를 진정시켰다. 천만다행으로 그는 고개를 꺾고 옷을 다 입은 채로 정신을 잃었다. 나는 신랑의 옷을 벗긴 다음 이불을 덮어주었다. 그리고 아침에는 그가 나를 또 한 번 정복했다고 믿게 해 주었다.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바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동생들과 한 방을 썼었는데 대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여자로 태어난 것일까? 나는 한동안 이 같은 의문에 시달렸지만 내가 이 집에 들어온 것이 신랑의 잘못 때문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같은 부당한 혼인에서 그 또한 나 같은 피해자였다. 나는 그때 그에게는 아무 악의도 없음을 깨달았다. 사실 그에게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다. 애정도, 그 어떤 감정도, 아무것도. 시어머니는 나를 깨워 바로 아침 식사 준비를 맡겼다. 무엇보다 내 아들의 입에 맞게 요리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 애는 순한 음식을 싫어한다. 양념을 알맞게 넣어야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는 법이다. 지금부터 익히도록 해라. 이처럼 간단한 이야기만 들은 상태에서 나는 부엌으로 떠밀려 들어갔다. 그리고 처음 몇 주 동안은 그곳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썰고, 분량을 재고, 섞고, 그리고 요리법을 시험해 보면서 나는 새벽 5시부터 집안 식구들이 모두 잠들 때까지 노예처럼 일했다. 아궁이에 다시 불을 지펴 차가워진 구들장을 데우는 일로 하루가 시작되었다. 잠에서 깨어나면 갓 차려진 따뜻한 밥상을 받을 것임을 아는 다른 식구들이 평화롭게 잠들어 있는 동안 나는 일을 시작했다. 음식을 만들려면 세심한 준비를 해야 했다. 게다가 식단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밥을 빼고는 상을 차릴 수가 없었다. 너무 중요해서 식사를 밥이라고 말할 정도였다. 밥을 짓는 솜씨에 따라 여자들은 칭찬을 받기도 하고 꾸중을 듣기도 했다. 어렸을 때 친정어머니는 바가지에 물을 가득 채운 다음 쌀을 힘껏 문질러가며 7번에서 10번 정도 씻어야 한다고 가르쳤다. 뽀얀 쌀뜨물이 맑아지고 쌀이 젖은 진주처럼 하얗게 빛난 후에 물의 양을 맞추어야 했다. 의사가 약을 조제하듯 정확하게. 일단 밥을 안 치고 나면 부지런히 다른 음식을 준비했다. 하지만 한쪽 눈과 코는 끓어오르는 가마솥에 고정시켜야 했다. 깜빡 졸다 밥이 타는 냄새에 잠이 깨서 시어머니의 노안 얼굴을 대하게 될까봐 여간 걱정이 아니었다.
나는 마침내 어머니가 끊임없이 잔소리를 하고 회초리를 든 이유를 납득할 수 있었다. 고슬고슬한 밥과 얌전한 바느질, 말끔하게 달인 저고리와 순종이 내가 먹고 자고 약간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이유였다. 상에는 늘 시댁 식구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올렸다. 수저와 젓가락만 사용하면 되도록 모든 재료를 잘게 썰어서 식구들이 먹는 동안 나는 안도감에 젖어 음식을 씹고 삼키는 커다란 소리를 들으며 이불을 갰다. 칭찬은 아예 기대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소리를 들으면 모두가 만족스러워함을 알 수 있었다. 나는 한쪽 구석에 앉아 집안의 가장인 시아버지가 젓가락을 상에 내려놓을 때까지 기다렸다. 그것은 식사가 끝났음을 알리는 공공연한 방법이었다. 그러고 나면 바로 상을 부엌으로 내왔다. 그러고는 부엌에 앉아 남들의 눈을 피해가며 남은 음식을 먹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나면 설거지를 하고 방바닥을 닦고 옷을 빨고 가구에 쌓인 먼지를 닦고 버선을 깁고 집안을 손봐야 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밤나절이 지나고 또 쌀을 씻어야 하는 정오가 되어 있었다. 이 모든 힘겨운 일은 그날의 마지막 설거지를 마치고 그릇을 정리해서 넣을 때까지 끝도 없이 반복되었다. 하지만 일단 해가 지고 나면 미신 덕분에 잠시 쉴 수 있었다. 어두워진 후에 다듬질 소리가 들리면 집안의 노인이 죽는다는 말이 있었으므로. 하지만 추위가 닥쳐오면서 이내 밤에도 쉴 수가 없었다. 추운 겨울밤 내내 온돌바닥의 온기를 살피는 것이 내 일이었으므로. 날씨가 아무리 추워도 줄곧 땀을 흘려 웃옷이 어깨에 착 달라붙었다.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집안으로 나르느라 양동이를 쥐는 양 손바닥의 손가락 바로 아래 부분에는 콩알만한 굳은 살이 여러 개 박혔다. 나는 지쳐서 기진맥진했지만 쉬지 않고 일했다. 나는 이내 향수병을 털어버렸다. 해야 할 일이 산더미 같았으므로 무언가를 생각할 시간도 기운도 남아있지 않았다. 뚜렷하게 떠오르던 부모님과 동생들의 얼굴이 차츰 희미해져 갔다. 평생 동안 시댁 식구를 위해 봉사하려고 이곳에 와 있는 것만 같았다. 여러 달이 지나면서 아침 일찍 일어나는 새벽은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내 동작을 하나하나 살피는 시어머니도 시할머니도 없는 완벽하게 혼자의 시간, 생각에 빠져들 수 있는 시간이었다. 남편에 대한 생각이 점차 늘어갔다. 결혼 생활에서 사랑이나 정 같은 것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인지 마음 깊은 곳에서 사랑이 자라남을 깨닫고 나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의 사랑은 고슬고슬한 밥에 대한 짤막하고 갑작스러운 칭찬에서 시작되어 나중에는 내 부드러운 머릿결에 대한 칭찬으로까지 이어져 갔다. 여자한테 그런 칭찬을 퍼붓는 것은 좋지 않단다. 그러면 여자가 약점을 잡아 널 마음대로 하려고 드는 법이니까. 감정은 눌러두어야 한다. 안 그러면 교양 없다는 말을 듣게 된단다. 여자는 남자의 동반자가 아니야. 시어머니가 신랑에게 눈살을 찌푸렸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할게요. 그는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가끔 시어머니의 예리한 귀가 사정거리를 벗어날 때마다 그는 어머니의 말을 어겼다. 당신 음식 솜씨 때문에 큰일 나겠어요. 너무 살이 쪄서 옷을 못 입게 될 것 같아요. 그는 시선을 약간 비낀 채 밋밋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흥분을 감추고 그런 찬사를 들을 자격이 없다는 듯 겸손한 태도를 꾸며 보였다. 그래야 그런 말을 다시 들을 수 있을 테니까. 저는 그런 칭찬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음식을 잘 못하는 걸요. 그리고 만일 살이 쪄서 옷을 못 입게 된다면 새 옷을 지어드릴 수 있으니 영광이겠는걸요. 나도 똑같이 밋밋한 목소리로 대꾸했다. 그게 당신이 원하는 거라면 내 있는 힘을 다해 살을 찌우리다.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소. 그가 진지하게 덧붙였다. 이 모든 것이 놀랄 만큼 낯설었다. 나는 남자로부터 그런 칭찬을 받는데 익숙하지 않았고 애정을 그처럼 드러내는 것이 부도덕한 일로 여겨지기까지 했다. 하지만 나는 매번 그러한 애정의 표현을 음미했다. 그를 상냥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그의 시중을 열심히 드는 것이었다. 나는 신랑의 옷을 그가 좋아하는 모양으로 접은 다음 향기로운 꽃잎과 함께 넣어두었다. 그리고 고기나 생선 한두 조각을 더 넣음으로써 그가 좋아하는 반찬을 맛있게 만드는 법도 터득했다. 나는 단지 그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 이 모든 일을 했다. 평생 처음으로 나는 외모에 신경을 쓰게 되었다. 몸을 씻을 때마다 알몸을 거울에 비추어 보며 내가 변함없는 열정을 불러 일으킬 수 있겠는지를 살피곤 했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었다. 남편의 손길은 가히 마술에 가까웠다. 그의 품에 안겨 다가오는 밤을 보낼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낮 동안의 힘든 일을 거뜬히 견뎌낼 수 있었다. 원초적이고 어찌할 수 없는 웃음이 온몸을 휩쓸며 솟아올라 전신을 욕망으로 가득 채웠다. 나는 신랑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심스럽게 이러한 감정을 억눌렀다. 그가 바보 같은 여자와 결혼했다고 생각할까봐 두려웠다. 저녁 늦은 시간이 되면 조바심으로 현기증이 날 지경이었다. 나는 그가 매일 밤 조금씩 더 일찍 잠자리로 들어가는 모습을 곁눈질로 훔쳐보았다. 하지만 불행히도 노인 세 분이 그를 따라하지 않으면 세 분이 잠자리에 들기를 기다린 후에야 마음 놓고 우리 방으로 갈 수 있었다. 그의 잠자리 옆에 있는 작은 상위에 놓인 촛불이 늘 나를 비추어 주었다. 그가 옷을 벗는 내 모습을 바라보는 동안 나는 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이리저리 움직이는 그의 눈망울이 몹시 불편했다. 하지만 그에게는 내가 서둘러 저고리를 벗고 치마를 내리는 모습이 사랑스럽게 보이는 듯 했다. 왜 그렇게 서둘러요? 난 촛불 아래서 당신이 옷 벗는 모습을 보는 게 제일 즐거운데 아름다운 광경이에요. 당신이 탐닉하게 놔둘 수는 없는 모습이니까요. 나는 얇고 하얀 속치마만 입고 그의 위쪽에 선 채 어렵사리 대답했다. 두고 봅시다. 그의 시선이 내 벗은 어깨로 와서 꽂혔다. 두고 보자고요. 나는 보드라운 면 이부자리 위에 그의 옆자리로 서둘러 기어가며 동의했다. 그는 벌써 하의를 다 벗은 상태였다. 단 한 번도 나를 가져주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이미 단단해져 있는 그의 몸이 준비가 되어 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가 얼마나 절박하게 나를 원하고 필요로 하는지를 잘 아는 터라 나 역시 온몸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나는 그가 여자에게서 나는 냄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잘 알고 있었으므로 향유를 꼼꼼히 바르곤 했다. 그가 내 몸 위를 구르는 동안 나는 장난스럽게 저항을 했다. 그의 하체는 전적으로 내 몸에 실려 있었지만 상체는 두 팔을 이용해 들고 있었다. 그의 전신은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했다. 그가 내 얼굴에 입을 맞추기 시작했다. 숨을 막히게 하는 뜨거운 입맞춤이었다. 나 역시 그를 삼켜버리고 소유해버리고 싶었지만 그러한 욕망을 애써 눌렀다. 그는 내게 미칠 듯한 욕망만을 남겨놓은 채 짓궂게 입맞춤을 멈추었다. 그러면 몹시 화가 났다. 그는 뾰족하게 내밀어진 내 입술을 보고 미소를 지으며 나 역시 그와 몹시 사랑을 나누고 싶어함을 확인하고는 만족해 했다. 그는 한 손으로 내 두 팔을 살짝 들어 머리 위로 올린 다음 다른 한 손으로는 노련하게 속 치마 앞을 더듬어서 끈을 풀러 불룩한 젖가슴을 드러냈다. 팽팽한 긴장이 전신을 훑고 지나갔다. 그의 단순한 손놀림도 엄청난 욕망을 불러일으켰다. 더 이상은 저항하고 싶지 않아
나는 머리를 베개 위로 떨어뜨렸다. 어찌할 수 없는 황홀경으로 등이 아팠고 모든 움직임과 소리는 크게 중폭되었다. 그의 길고 가는 손가락이 아래로 내려와 속치마를 엉덩이 위로 높이 걷어 올렸다. 그때 그의 몸이 내 안으로 들어옴을, 그리고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내가 숨을 멈추고 있음을 깨달았다. 일단 그의 남성이 커지기 시작하면 모든 경계심이 일시에 무너져 내렸다. 이제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의 규칙적인 움직임에 따른 쾌락만이 있을 뿐. 경련이 온몸을 휩쓸고 지나갔다. 나는 이러한 경련의 의미도 모른 채 쾌락을 붙잡아 두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하지만 불가능했다. 몸과 마음이 따로 놀았다. 내 몸은 그의 리듬에 익숙해졌고 그의 요구에만 응답할 것이었다. 불길이 치솟는 것 같았고 피부가 불타올랐다. 신음소리를 내고 싶었다. 우리는 하나가 되기 위해 필사적으로 서로를 부둥켜 안은 채 더 가까이, 더 단단히 상대를 끌어안았다. 그가 신음소리를 냈다. 나도 신음했다. 나는 그가 내 안으로 쏟아져 들어옴을 느꼈다. 자신의 온기로 나를 흠뻑 적시며. 그가 내 가슴 위로 무너져 내렸고 그의 심장이 내 갈비뼈 위에서 고동쳤다. 어둠 속에서 그렇게 누워있을 때 천사 같은 그의 음성이 들렸다. 너무 행복해서 잠들기가 아까운걸. 어둠 속에서 무척 가깝게 느껴지는 그의 숨결이 우리 두 사람을 차분하게 진정시켜 주었다. 나는 그의 따뜻한 품에 푹 파묻혀 밤이 늦도록 그가 들려주는 재미있는 전설이나 한 번도 들어본 일 없는 신기한 이야기를 듣곤 했다.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았다. 안기고 응석 부리기를 좋아하는 어린아이가 되어가고 있었다. 이제 이야기 좀 해봅시다. 당신의 그 비밀스러운 머릿속에는 대체 무슨 생각이 들어있는 거요? 그가 내 머리를 지그시 눌렀다. 그는 내 생각을 자신에게 들려주도록 부추겼다. 당신이 훨씬 더 말을 잘하고 당신 이야기가 훨씬 더 재밌는걸요. 나는 그가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기를 바라며 수줍게 대답했다. 당신 생각을 알면 기쁠 거요. 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게 하나도 없는걸요. 당신 생각을 들려주는 걸 부끄러워해서는 안 돼요. 당신이 생각하고 느끼는 모든 것이 내게는 대단한 가치가 있는 거니까. 나는 내 아내의 몸을 아는 만큼 내 아내의 아름다운 마음에 대해서도 알고 싶단 말이오. 내 마음은 쓸데없이 복잡하기만 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왔어요. 그 말은 사실이 아니오. 난 당신의 영혼이 무척 넓다는 걸 알아요. 당신 마음도 틀림없이 그럴 거요. 여자의 마음이 너무 넓으면 그것도 문제인걸요. 왜 그렇지? 왜냐하면 그러면 집안이 엉망이 될 테니까요. 목소리를 내는 사람도 하나, 주인도 한 명만 있어야 하잖아요. 나는 어머니의 말을 인용했다. 그 말은 맞소. 하지만 당신은 두 개의 생각이 합쳐지면 더 나은 해결 방법과 더 현명한 지혜가 나올 것이라 생각하지 않소? 글쎄요. 나는 그의 물음에 대해 생각해 보느라 잠시 말을 끊고 머뭇거렸다. 두 마음이 똑같은 목표를 갖고 있다면 그렇겠죠. 그는 무척 현명했다. 나는 몇 마디 질문만으로 내 마음을 활짝 열게 만든 사람을 한 번도 만난 일이 없었다. 그와 같은 사람의 아내가 된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두 눈을 감고 꿈을 꿀 채비를 했다. 어떤 꿈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을 따라오지는 못하겠지만